68살에 나는 다시 한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월세가 2달 밀렸고 약값이 무서웠고 통장의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게 매일 밤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예요. 그 재혼이 6개월 만에 내 손에 남긴 건 따뜻한 밥상도 곁에 앉아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찍힌 낯선 숫자들, 그리고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의 빚이었어요. 은행 창구 앞에서 그 종이를 처음 받아든 날 나는 다리가 떨려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 할머니 그 나이에 왜 재혼을 하셨어요? 나는 그 질문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 안에는 내 자식들 이야기가 있고 내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한 남자의 웃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얼굴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얼굴이었는지.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나 같은 할머니가, 나 같은 어머니가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를 처음 만난 날부터 내가 도장을 찍던 손이 떨리던 그 순간까지, 그리고 6개월 뒤 내가 마주한 그 차가운 현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내 남편은 내가 63 되던 해에 떠났습니다. 평생 버스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손이 크고 말수가 적고 화를 낼 줄 모르던 사람. 병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걱정할까봐 오래 숨겼습니다. 그 사람이 간 뒤로 3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매번 새로 확인해야 하는 그 고통,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딸은 서울의 회사에 다녔어요. 둘 다 착한 아이들이지만 착한 것과 곁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명절에 오면 반갑고 가고 나면 집이 더 조용해지는 그런 거리였어요. 나는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늘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잘 지낸다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집은 낡은 빌라 한 칸, 전세였고요. 전세금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갔고 나는 통장에서 그 돈을 빼서 채웠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줄어들기만 했어요. 식당 설거지 자리라도 알아봤지만 나이를 말하면 사장님들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60 넘은 할머니를 받아주는 곳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동네 복지관 노래 교실에 친구가 나를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노래 같은 건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씨라고 해두지요. 나보다 2살이 많았고 목소리가 부드럽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김씨는 자기도 오래전에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미국에 가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만나기 어렵다고요.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나는 그 떨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알아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노래 교실이 끝나면 근처 국수집에 가곤 했어요. 잔치국수 한 그릇에 단무지 몇 조각. 그 단출한 밥상 앞에서 그 사람은 늘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나는 돈은 많지 않지만 이 정도는 내가 내야 남자지요. 그 말이 어쩐지 든든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누가 나를 그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내 자식들한테도 나는 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3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이렇게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이 참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혼자 사시다가 며칠 만에 발견되는 어르신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했거든요. 나한테도 그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나는 딸한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꼭 제대로 알아봐야 해. 아들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걸요.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불편해하는지도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앞으로 10년, 20년을 혼자 버틸 수 있겠니?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큰 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딸 내외와 아들 내외, 그리고 그 사람 쪽 지인 몇 분을 모시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게 내 두 번째 결혼식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옆에 있다는 것, 밥상에 두 사람 몫의 그릇이 놓인다는 것, 저녁에 텔레비전을 같이 본다는 것, 이 작고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그 사람은 내 손을 잡고 순자 씨, 이제 외로워하지 맙시다. 내가 있잖아요.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온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두 달째로 접어들 무렵부터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했어요. 순자 씨, 내가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네요. 오늘 국수값 좀 부탁해도 될까요? 나는 당연히 냈지요. 부부인데 뭐 그런 걸로 따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 번만 이 점점 늘어났어요. 병원에 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다. 친구 상갓집에 부조금이 모자라다. 아들한테 급히 보낼 게 있다. 나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 집에 사는 사람끼리 빌려주고 갚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빌려달라는 그 말을 쓴 건 언제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돌려줄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계산된 말이었는지 나는 너무 뒤늦게 알았어요. 두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술을 조금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나 사실 옛날에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조금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일부라도 막아야 해요. 안 그러면 내 이름으로 된 집까지 넘어갈 판이에요. 나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물었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그 사람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액수를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거의 전부와 맞먹는 액수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순자 씨, 이것만 막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두 배로 갚을게요. 평생 고생 안 시킬게요. 내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안 돼, 순자야. 이건 네 마지막 돈이야. 하고 울부짖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 없으면 너 또 혼자야. 이 사람 잃으면 너 어떻게 할래? 하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게 더 무섭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 사람의 통장으로 보냈어요. 그 사람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이 은혜 내가 꼭 갚을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 사람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자꾸 나한테 고기를 얹어줬습니다.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련하게도. 잠시 후 그 미련한 믿음이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는지, 내가 어떻게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인생이 통째로 뒤집혔는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고 누군가를 붙잡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순자 씨, 내 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아비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혹시 순자 씨 이름으로 조금만 대출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금방 갚을게요.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의심이란 걸 해봤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라니.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내 말이 끝난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잠깐 싹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가워지던 그 찰나. 그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곧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네요. 잊어버려요, 순자 씨.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이 의심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의심하는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의심을 접어서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그 사람의 생일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생일이 진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은 나를 어느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자기 친구가 하는 일이라면서 얼굴만 비춰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작고 어두웠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웃으면서 나를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이 서류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그냥 이름 석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뭔데요? 하고 나는 물었어요. 그러자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내 친구 사업에 내가 얼굴 내민다는 증명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니라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서류에 이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내 어깨를 살짝 감싸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을 망신 주고 싶지 않았어요. 체면이라는 거요. 그게 결국 나를 무너뜨린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 사람은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어느 식당이 맛있다더라. 다음 주엔 목욕탕에 가자. 봄이 오면 꽃구경을 가자.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뭐랄까, 내가 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연극을 시작한 것 같은 느낌? 그 연극의 제목도 결말도 오직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연극이요. 그날 이후로 집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외출이 잦아졌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 집에서 잤다. 급한 일이 있었다. 선배 병문안을 갔다? 처음엔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의심하는 나 자신이 싫었으니까요. 그 무렵 동네 슈퍼에서 옛 노래 교실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보더니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내 팔을 살짝 잡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순자야, 너 그 김씨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니? 나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그 친구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더니 그 친구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나는 그 친구의 어색한 웃음이 며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한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내 집의 평화였어요. 그 평화가 가짜라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저 간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거기 있었어요.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유원지에서 찍은 사진, 남편의 환갑잔치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그 크고 조용한 손을 내 어깨에 얹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괜찮아. 순자야, 네 잘못이 아니야 했을 거예요. 어느 밤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남의 물건을 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촉장에 적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었어요. 내 이름이었습니다. 박순자. 내가 며칠 전 사무실에서 이름 석자를 적은 바로 그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금액은 내가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오는 게 있더라고요. 배신이라는 감정 앞에서는요. 그날 밤 나는 거실불을 켜놓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하나씩 깎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찢어서 물에 내려버리면 이 일이 없었던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런데 찢지 못했습니다. 찢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결국 그 종이를 도로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새벽 3시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집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아래를 지나갈 뿐이었어요. 나는 길을 걸으면서 오래전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40이 갓 넘었을 때 장바구니를 양손 가득 들고 이 거리를 오르내리던 그 젊은 순자를요. 그때 나한테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건 5시가 좀 넘어서였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랐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튀었어요. 나는 그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감각이 이상하게 생생했어요.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진짜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아침이 오자마자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통화 연결음이 멈추는 순간마다 내 심장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결국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 전화를 걸기까지 내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수화기를 들었다가 놓고 또 들었다가 놓고 딸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기 전 재산을 잃었다고?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된 빚을 지게 됐다고? 이걸 어떻게 자식한테 말합니까? 엄마는 자식 앞에서는 늘 단단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그 단단함을 그날 처음으로 내려놓아야 했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 나는 찬물로 얼굴을 한 번 씻었습니다. 머리도 천천히 빗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이 보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순간 내 꼴을 조금이라도 추스르고 싶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식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은 척하고 싶은 그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내려갈게.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 독촉장 그대로 두고 내가 갈 때까지만 기다려. 딸은 그날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꼭 안아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만 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어요. 68 먹은 어미가 40간 넘은 딸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동안 견뎠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딸은 나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했습니다. 딸은 내 팔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평생 나는 누구한테 급할 거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서둘러야 했고 더 늘 무언가를 해내야 했으니까요. 그 계단 중간에서 딸이 해준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건 안타깝지만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간 돈이 맞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니 어머니가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서명하신 정황이 있으니 이 부분은 소송으로 다퉈봐야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결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딸은 나를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어요. 둘 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요. 딸은 내 앞에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국밥을 나는 한참 바라봤어요. 먹어야 하는데 숟가락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자기 국밥에서 깍두기를 올려 나한테 내밀었어요. 엄마, 얘 한 입만, 한 입만이라도. 나는 그 한 입을 먹었고 그 다음 한 입이 들어갔고
그렇게 한 그릇을 거의 비웠습니다. 슬픔 앞에서도 사람은 먹어야 살더라고요. 그게 또 서러웠어요. 그 사람의 행방은 한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는지 중간에 그렇게 된 건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겠지요. 그 따뜻한 국수집 국물도 내가 있잖아요. 하던 그 말도 다 거짓이었다는 걸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시장에서 그 사람의 옛 지인이라는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은 나를 알아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양반 소식 못 들으셨어요? 그 양반, 원래 돈 문제가 많던 사람이에요. 전 부인도 그것 때문에 먼저 떠나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거 모르고 결혼하신 거지요? 나는 시장 한복판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고,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는데, 나만 혼자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신발을 벗을 힘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들은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박히는데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나 자신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밥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보낸 6개월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봤습니다. 국수집에서 잔치국수를 먹던 날, 그 사람이 지갑을 꺼내며 이 정도는 내가 내야 남자지요 하던 순간, 복지관에서 내 손을 처음 잡아주던 순간, 같이 삽시다 하던 그 밤, 결혼식이라 부르기도 어색한 그 점심 식사, 그 모든 장면 속에서 그 사람의 미소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미소인데도 이제는 그 뒤에 숨어 있던 것들이 조금씩 비쳤어요. 진짜가 아니었던 눈빛, 계산된 말투의 아주 미세한 기울기, 내 손을 잡을 때의 힘의 정도 참 이상하지요. 그땐 안 보이던 것들이 끝나고 나서야 보인다는 게. 나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나는 그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왜 그 사람을 믿었니? 너 왜 그 서류에 이름을 썼니? 너 왜 아이들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니? 거울 속에 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래요. 외로워서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요. 그날부터 나는 아주 조금씩 나를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나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이 문제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빚은 내 힘으로 다 갚을 수 없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당한다는 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당한다는 건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고요. 매일 아침 나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걷다 보면 머릿속에 뭉쳐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풀렸어요. 걸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봤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아이 둘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그렇게 40년을 넘게 살아온 내 인생을요.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런데 내 인생에서 순자야, 너는 뭘 원하니? 하고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조차도요. 그 질문을 처음 떠올린 게 언제였냐면 바로 그 남자가 내 손을 잡고 같이 삽시다 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그렇게 잘못된 곳이었다는 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딸은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한 보따리씩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반찬 가게에서 산 거야.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반찬이 전부 딸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요. 딸의 손이 거칠어지고 눈밑이 까매진 것도 다 보였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의 고단함이 먼저 보입니다. 어느 주말에는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아들은 새벽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의 얼굴을 보고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눈이 빨갰거든요. 기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원래 눈물이 많은 아이가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 때도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내 앞에서,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그 큰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소리로 엄마 미안해요 했어요. 네가 왜 미안하니 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엄마한테 모질게 말했잖아요. 그 말이 엄마를 더 외롭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더 엄마 마음을 살폈어야 했는데, 내가 자주 전화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가게 핑계로 이 엄마를 너무 혼자 뒀어요. 그 말이 하나하나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탓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내가 아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거든요.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네 짐이 돼서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아들의 죄책감이 더 커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작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가. 네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이건 다 엄마 선택이었어. 예, 엄마가 책임질 일이야. 너는 네 가정이나 잘 지키면 돼.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날 밤 내 옆에서 잤습니다. 마흔이 넘은 아들이 엄마 옆에서 자는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아들이 잠든 얼굴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고요.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새벽 기차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들은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어요. 열어보니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돈 위에 짧은 쪽지 한 장을 같이 넣어뒀습니다. 엄마, 이건 빚 갚는 데 쓰지 마세요.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엄마가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엄마 인생은 엄마가 쓰셔야 해요. 나는 그 쪽지를 읽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을까요? 그 며느리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내 며느리는 평소에 나한테 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와도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전화도 거의 먼저 건 적이 없었고, 내가 전화를 걸면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재혼도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며느리 생각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말 못해요. 아들 집에 갈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며느리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쳐놓은 그 벽, 그걸 어떻게 넘어야 할지 우리 둘 다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며느리한테서 처음으로 긴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살갑게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제가 미처 몰랐어요. 나는 그 말에 오래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며느리는 그 뒤로 매주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들 가게 이야기, 그 사소한 것들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가끔은 5살짜리 손자가 영상통화로 인사를 했어요. 화면 속에서 할머니 하고 크게 부르는 그 목소리, 우리 강아지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으면 아이는 블록 쌓기 했어? 아주 높이 쌓았어 하면서 작은 두 손을 하늘로 쭉 뻗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가 크는 동안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아이 옆에 있어 줄 수 있을까? 내가 빚에 묶여서 이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다시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순자야, 네가 거기 안 간다고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새 기억을 쌓아야 그 기억이 덮이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복도를 걸을 때의 두근거림도 잦아들었어요. 복지관에서 나는 새로운 할머니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나보다 10살쯤 많은 분이었어요. 평생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도 없이 재봉틀한 대로 사셨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견딘다고 생각하면 못 견뎌. 그냥 산다고 생각해야지. 견디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순자 씨. 나는 그 말을 가슴에 꾹 새겼습니다. 그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말이야.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안 챙겨서 생기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자기한테 제일 맛있는 거 해줘봐. 그게 시작이야. 그날 저녁 나는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소고기를 조금 사서 참기름 넉넉히 넣고 오래 끓여서요. 예, 그 국을 한 그릇 떠놓고 밥을 말아서 천천히 먹었어요. 내가 나한테 해준 첫 번째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그 국물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혼자 먹는데도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나를 추스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저쪽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순자 어머니 되십니까?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머니 성함이 보호자란에 적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 씨. 내가 도장을 찍고 내 돈을 전부 가져가고 내 이름으로 빚을 남기고 사라진 그 사람이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떠오른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주 복잡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병원 사람은 어느 요양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그 사람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로 거기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연락처가 없어서 예전 수첩에 적혀 있던 내 번호로 연락을 돌리는 거라고요. 나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요. 그 사람을 가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지 않으면 이 일이 영원히 내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예, 매듭을 지어야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나는 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반대했어요. 엄마, 가지 마요.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딸의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버스에 올랐어요. 요양병원은 시외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참을 걸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낯선 동네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거리,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골목, 인생에도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은 이제 지도에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담담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가방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면 그 편지라도 읽게 하려고 미리 써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용서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대신 나는 이제 괜찮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답이었어요. 내가 괜찮아졌다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는 것, 병원 입구에서 그 사람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나를 어느 병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는 길고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나? 무슨 말을 할 건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더 하얘졌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내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원망도 비난도 욕도 아닌.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내 빚이 너무 커서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의 말은 두서가 없었어요. 젊은 시절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지기 시작했고 그게 불어나고 불어나서 자기 집까지 넘어갔다는 이야기. 전 부인이 그 충격으로 먼저 떠난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 아들이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다는 이야기. 복지관에서 나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말벗이나 할 생각이었지만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나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창밖에는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지를 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그만둘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힘을 다른 데 쓰고 싶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한테 드리는 마지막 편지예요. 읽고 싶으면 읽으시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건 이제 내 몫이 아니라 당신 몫이에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 사람은 침대에 누운 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잘못 고르면 그 외로움이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은 고맙다고 말할게요.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문을 닫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내 안에 무겁게 얹혀있던 어떤 돌 하나가 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뭔가를 내려놓고 난 뒤에 오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 뒤로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나는 집을 줄였습니다. 더 작은 방 한 칸짜리로 옮겼어요. 예, 살림도 많이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아놓았던 물건들 중에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딸은 가끔 전화해서 물어요. 엄마, 후회돼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후회는 한다, 얘. 그런데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잖니. 엄마는 엄마한테 남은 시간을 엄마가 정말 원하는 데 쓰고 싶어.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나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좋아요. 요즘 나는 동네 도서관에 글쓰기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자기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는 모임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만 쓰세요. 솔직한 글이 제일 힘이 센 글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이야기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나처럼 외로움에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외로움은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한 사람한테 전부 맡기려고 하지는 마세요. 어떤 한 사람도 당신의 외로움을 다 덜어줄 수는 없어요. 외로움은 당신 자신과 먼저 친구가 되어야만 조금씩 작아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엄마 요즘 외롭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엄마가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내 딸이 그때 한 번만 더 물어봤다면 나는 그 사람 손을 잡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요즘 나는 아침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새로 산 화분이에요. 그 화분은 말이 없지요. 나한테 돈을 달라고도 안 하고 나를 속이지도 않아요. 내가 물을 주면 조용히 잎을 내밀어 줍니다. 나는 그 화분한테 가끔 말을 걸어요. 오늘은 바람이 차다. 너는 안 춥니?
이 작은 대화가 나한테는 큰 위로예요. 돌아보면 내 인생에는 두 번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결혼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결혼이었어요. 만약 세 번째가 있다면 그건 내가 나를 찾아가는 결혼이 될 거예요. 사람하고 하는 결혼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나 자신과 맺는 약속,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게 내가 남은 인생에 하고 싶은 마지막 결혼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데에도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은행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손이 떨려요. 그런데 나는 그 편지를 피하지 않아요.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고 변호사한테 보냅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 크게 다가와요. 정면으로 보는 게 결국은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의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만 걸어주세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어머니의 인생에서 어떤 잘못된 문을 닫아드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도 작은 방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작은 공책에 오늘의 한 줄을 씁니다. 빚은 남아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지갑은 얇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지금이 그 사람과 같이 살던 그때보다 훨씬 덜 외로워요. 그때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웠거든요. 지금은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순자 할머니가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저 이야기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놓치시면 정말 아쉬울 거라고 이 순자 할머니가 약속드릴게요.